이제 제가 지금 57세인데요. 이런 얘기 되나? 뭐 창피한데. 20살 대학교 다닐 때는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330ppm으로 가르쳤습니다. 지금 400ppm이 되어 있거든요. 설마 500ppm을 넘겠어? 하지만 400ppm도 넘었잖아. 기후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학자들은 기후와 기상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나타나는 날씨 변화와 기후 변화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무슨 지구온난화야. 지구온난화면 이것보다 따뜻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기후는 원래 자연적으로 변하고요. 이것을 기후의 자연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란코비치 이론에 따르면 길게는 수십만 년에서 짧게는 수만 년까지 지구와 태양의 관계에 따라 기후가 달라집니다. 공전 궤도가 달라지거나 그다음에 지축의 기울기가 달라지거나 또는 세차 운동에 의해서 간빙기, 빙기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태양 활동의 변화와 화산재가 강력한 화산 분화에 의해서 성층권에 유입될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다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활동에 의한 것들이 대기에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되고 그것이 대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 대기에 의해서 또 인류가 다시 영향을 받는 그런 체제입니다. 기상청은 이제 공간적으로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관측 지점들을 위치시키고요. 그 값을 이용해서 어느 지역의 온도가 높고 낮은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도시들 1월 달에 기온이 가장 낮고요. 8월 달에 기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마가 7월에 있어서 8월 달 기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후 특성이고요. 여기에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더욱 더워지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기후의 극한성입니다. 통계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발생하면 피해는 굉장히 커지거든요. 1961년부터 1990년에 30년을 가지면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적었던 때의 기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온도가 가장 높았던 게 36.6도씨니까 체온보다 조금 높고요. 가장 추웠던 날은 마이너스 20.2도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폭염이 가장 길게 발생한 것은 12일이었고요. 한파는 10일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자료인 뉴 노멀이라고도 부르는 1991년부터 2020년을 보면 가장 높았던 온도는 39.6도씨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도로 넘어갈 수 없는 기후대에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2018년 8월 달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추운 날은 마이너스 18.6도씨였습니다. 최장 폭염일은 12일에서 22일까지 길어졌습니다. 근데 22일 정도 폭염이 유지되면 서울에서 에너지 수급이나 물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요. 또 절대값으로 39.6도씨라는 온도가 위험한 온도인데요. 40도씨가 넘어가면 KTX 같은 기차들이 운행하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장하지 못하고 전기줄을 따라 계속 이동하게 되는데요. 40도가 넘어가면 그것들이 느려지고 실제로 에어컨이 필요한 상황인데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리는 너무 많이 이야기들이 됐는데요. 한 번만 더 정리를 드리면 인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배출된 그 온실가스는 모두 대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해양으로 흡수가 되고 일부는 육상 생태계가 흡수를 합니다. 그 대기 중에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복사 강제력이 증가하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올해 IPCC 6차 보고서가 새로 나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온도의 상승 속도는 인간의 영향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었고요.
지금의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속도와 규모가 매우 걱정되는 시기이고요. 최소한 지난 10만 년에 그 가장 온난했던 수백 년들의 온도 폭을 봐도 1도씨를 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옛날에 더 더운 적도 있었다, 더 더운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원시대기 때 지금보다 훨씬 더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사람이 상관없는 거고요. 지금의 온난화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에 논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구가 얼마나 많아질 건지, 어떤 경제 활동을 할 건지, 얼마나 강력한 기후 정책을 쓸 건지에 따라서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양이 달라지고요. 그때의 기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 기후를 분석하고 있는 이유는 미래에 어떤 기후가 펼쳐질지 예측하고요. 그것에 적응 대책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지금 시나리오들이 앞에 숫자가 있는데 SSP1에 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가 작은 것들이 좋은 시나리오 또는 온도가 많이 상승하지 않는 시나리오, 온실가스 저감이 잘 이루어진 시나리오이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SSP5 8.5회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저감 잘 못한 시나리오. 2021년에서 2040년까지를 보면 현재의 경제 활동에 의해서 온도 상승폭이 1.5도에서 1.6도까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2041년부터 2060년으로 가면 실제로 온실가스 저감을 잘한 정책과 잘하지 못한 정책에서 온도 차이가 0.8도가 되고요. 2100년의 먼 미래에 가면 1.4도에서 4.4도까지 무려 3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현재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간 것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4.4도씨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제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강도를 줄여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온난해진 상태에서는 적응 노력도 필요하고요. 적응 방안을 만드는 것과 지구 온난화의 강도를 낮추기 위한 완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완화와 관련돼서는요. 파리 협약과 관련된 강력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입니다. 이제 적응 노력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국가별로 지역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폭염, 아열대와 계절끼리 강수 패턴의 변화입니다. 중위도에 위치하여 이미 여름철이 매우 더운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더욱 더워지게 될 것이고요. 현재 아열대 지역으로 존재하는 지역들이 북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온도 상승은 계절 길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강수 패턴이 여름철에 온 강수량으로 1년에 수자원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강수 패턴의 변화가 생긴다면 지금 현재의 삶의 방식이나 사회 경제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온난화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연평균 육지 온도 상승폭은 최근 30년과 과거 30년을 비교해보면 1.6도씨 정도 상승했습니다. 전 지구가 1.1도씨 정도 되니까요. 우리나라가 전 지구에 비해서 한 0.5도씨 높은 거거든요. 근데 0.5도씨 높은 부분은 바로 도시화에 의한 상승인데요. 지금까지 한반도가 가장 더웠던 5개 연도를 보면은요. 2016년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 다음에 2019년, 1998년, 2015년, 그 다음에 2007년과 2020년입니다.
그다음에 10년별로 온도값을 봤을 때도 지금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3년부터 2020년에 장기간을 비교했을 때 보면 서리 일수는 줄고 있고요. 폭염 일수는 증가하고 한파 일수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파 일수의 빈도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영하 15도, 16도 정도의 그러니까 추운 현상은 계속적으로 한반도에서 나타납니다. 전지구 강수량은 약간 감소하는 것을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북반구의 육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약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마지막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량이거든요. 최근 10년에 꽤 높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한반도 강수량을 보면 장기간에 보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최근 10년에 강수량이 약간 줄어드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저감 노력을 열심히 했을 때 한반도의 온도 상승폭은 약 1.8도씨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한의 경우에는 1.7도씨가 됩니다. 근데 평균 기온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받지만 실제로 극한 상태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의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이 되고요.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완화 노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한겨레 신문 박강수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극한 기후가 뭐 폭염도 많이 늘고 한파도 잦아지고 그러면은 저도 생각하기에 아,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봄하고 가을에 날씨가 좋으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봄, 가을에도 기후 변화를 느낄 수 있나요? 그래서 3월, 4월, 5월의 온도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가을이라고 부르는 9월, 10월, 11월에도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서 실제로 봄과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도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 상태에서 인간들이 활동하기 좋은 기후 현상이나 기후 일은 상관없지만 극한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파일, 그 다음에 폭염일, 열대야일 또는 호우일이 늘어나는 것은 중요해서 계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정착이 되어지면 거기에 맞게 사회 인프라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큰 배수관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겨울철에 난방을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비축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름철에 냉방을 위한 에너지 수급이 또 문제가 될 거고요. 2010년대를 제가 돌아봤을 때 네. 폭염 일수가 정말 많아지고 극한 기후를 많이 갱신했던 것 같아요. 네. 2020년대 이 기록들이 다시 깨지는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로 보면 벌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표현 중에 갱신이라는 거랑 경신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많이 혼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서울이 39.6도씨까지 올라간 것도 새로운 기록에 경신했거든요. 만약에 대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으면 이래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모든 현상이 다 갖춰졌을 때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길 텐데요. 현재 굉장히 많은 대기에 열이 쌓여 있기 때문에 2020년대에 그와 같은 현상은 더 빈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폭염도 늘고 열대야도 늘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에어컨도 점점 좋아지고 저희 몸도 조금 적응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폭염 기준을 상향하거나 아니면은 치명적인 폭염 이런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대관령 분들은 33도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또 서울 사람들은 33도면 덥다고 느끼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기온뿐만 아니라 상대 습도를 같이 고려하는 열지수를 쓰거든요. 그럼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습도가 높아지면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나가요.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온도에서 괜찮은지.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연구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열지수로 쓰고 있는 기준이 미국 기준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각 국가별로 할 수는 없고 사람들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에 따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는 수분하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열이 몸에 쌓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열 쌓이는 것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이거보다 만약에 38도, 40도까지 올라가면 실제로 밖에 활동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이제 에어컨을 다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에어컨의 과학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얼마나 연료율이 지금부터 좋아질까요? 좋아지겠죠, 기술 발달로. 사실 기술의 개발로 극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덜 쓰고 아껴 쓰는 방법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지금 전부 다 10여 년 뭐 이렇게 된 물건들이거든요. 새 옷 같으신데요. 이 옷도 10년이 넘은 신발 뭐 전부 다 10년 넘었고요. 핸드폰 거짓말했습니다. 3개월 대밖에 안 돼서 버리고 샀습니다. 네. 물론 새 것도 많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아요. 거짓말. 네. 그래서 아무튼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그렇게 계절의 길이가 바뀌면 한국에서는 얻게 되는 것과 잃게 되는 것,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로 보면 전부 다 잃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좋다고 하면 식물 생장 가능 기간이라는 것이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식물을 재배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겨울철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생산성이 꼭 좋아지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생산력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품질도 나빠지게 될 수 있어서, 그다음에 이런 거죠. 뭐 겨울철에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가 준다. 근데 겨울철에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여름철 냉방 에너지가 늘어나게 될 거라서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커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까지는 고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기자님? 가식적이야. 네. 제가 좀 정리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구 온난화는 지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 달라진다는 거죠. 지구 전체의 온난화 강도를 할 때 사용한 그 온도값에는 해양의 영향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해양에 살지 않고 육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받는 강도가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지구 전체의 온도값만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오해는 이번 내용으로 조금 그 오해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